자, 이제 수업할 준비하시고요. 우리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잘 알고 있다면 좀 내가 혹시 모르는 건 없나,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 때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부분은 다 기억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부분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의라는 것이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소를 일단 분해가 되면 안 돼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화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이 별로 없을 때예요. 즉, 기원 전에 물질들,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궁금했고 그 물질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하다 보니까 아무런 화학적 지식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원자니 원자핵이니 이런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기본적인 물질을 원소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있었죠? 막 물이 모든 물질의 기원이라느니 물, 흙, 공기 이런 것들,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물질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막 작은 입자들이 발견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입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수소, 헬륨, 산소, 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가 교과서에는 110여 종이라고 하는데 120여 종이라고 해도 됩니다. 120번대 원소들이 막 발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쓰거나 줄치거나 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라는 원소의 정의 정확히 하고 넘어갑시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분해가 되나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이 작은 입자들로 분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작은 입자들로 나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분리할 수 있다,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원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110여 종이다, 100개가 넘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연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개다까지 라기보다는 인공적으로 원소를 만들기도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소 기호를 약속해서 써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 원소 기호를 그냥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썼어요. 난 이렇게 쓸 거야, 넌 그렇게 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책 왼쪽에 보면 원소 기호의 변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그림들 한번 구경해 봅시다. 연금술사 보세요. 연금술사는 통일도 안 했어. 그냥 자기가 금은 이렇게, 은은 이렇게. 연금술사들마다의 기호가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통일이 됐겠죠. 연금술사는 뭐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죠.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원소를 조합해서. 자, 실제로는 금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어요. 여러 가지 실험 기구라든지 실험 방법, 시약 이런 것들을 발명하고 화학 실험을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호로 썼고요. 그 다음 돌턴 봅시다. 돌턴은 뭐 동그라미 안에 기호를 이제 처음 쓰기 시작했네요. 그러다가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원소 기호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근데 대문자가 겹치면, 첫 번째 글자가 겹치면 그 원소 이름의 중간에 있는 글자를 따다가 두 번째 글자의 소문자로 쓰는 형태로 원소 기호를 쓰고 있죠.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안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20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여러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 거기에 있는 원소 기호가 뭐지? 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반성하세요. 여기 있는 원소 기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봐줄게. 금 정도? 금이 A인 게 좀 생소하다? 괜찮아. 지금부터 외우면 되는데 나머지는 안 돼요. 다 익숙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익숙하지 않다면 지금 막 팝 퀴즈 같은 걸 볼 건 아니니까 익숙하지 않다면 집에 가서 몰래 열심히 외우세요. 요 정도는 익숙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소들이 이제 연금술사들의 실험, 그 이후에 근대에 와서 실험하면서 속속속 발견이 돼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어떤 원소들끼리는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소들은 왜 성질이 비슷할까? 원소들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존재하진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지금 잘 알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원소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짝 볼 건데요. 원소가 주기적으로 어떤 반복되는 성질이 있다라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이 원소 주기율의 발견 과정에 이제 첫 번째 학자가 누구냐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입니다. 자, 학자는 기억을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이 학자가 주장한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데베라이너라는 학자는 세 개의 원소가 비슷한 성질을 지닌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세쌍 원소설이라는 가설을 주장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쌍 원소설로 설명할 수 있는 원소의 그룹들이 있어. 근데 걔네 몇 개 말고는 다른 애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모든 원소가 그럼 3개씩 쌍을 이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거야. 쌍을 이룰 수 없는 성질이 전혀 다른 원소들도 존재하고. 하지만 우리가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을 배우는 이유는 원소의 주기율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을 배우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새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에다 줄쳐놓읍시다.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제일 원자량이 작은 원소와 큰 원소 사이의 중간 원소가 그 두 원소의 중간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3개씩 쌍을 지어 존재한다. 여기다 줄쳐놓고 새쌍 원소설이라고 적어두세요. 데베라이너는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배울 일족 원소들이 있어요. 일족 원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러한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이 성질이 되게 비슷하거든. 그 원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뮬렌즈라는 사람이에요. 뮬렌즈 이름만 들으면, 이 가설의 이름만 들으면 감이 빡 옵니다. 옥타브설. 원소가 주기율을 나타내는데 옥타브라는 건 도부터 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레미파솔라시 도잖아. 그렇게 7개 그 다음 8번째마다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옥타브설을 주장해요. 뮬렌즈가 처음으로 이 옥타브설을 주장할 때는 사람들이 약간 비웃었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뭐 음악과 과학의 콜라보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웃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근데 이 당시가 화학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였거든요. 마치 우리 지금 IT 기기들이 발달하는 속도처럼. 그래서 금방 뮬렌즈의 말이 맞을 수 있다라는 증거들이 막 발견되고 해서 조금 지나서는 뮬렌즈가 옥타브서를 주장한 것에 상을 줘요. 이때는 노벨상 같은 거 없을 때라서 노벨상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금방 인정받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막 다 죽고 나서 한참 있다 막 100년 후 200년 후에 인정받는데 뮬렌즈는 그래도 이 생내에 인정을 받았던 걸로 선생님이 책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옥타브설이 맞는 건 아니야. 8번째마다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했었던 거죠. 이 이후에 원소의 주기율에 대해서 주장했던 학자들은 이름과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내요. 되게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들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자리에 어떤 원소가 있는데 아직 발견이 안 됐어. 그런 자리는 이렇게 구멍 뚫어놔. 이건 나중에 발견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들고 꽤 여러 종류의 원소, 63종의 원소를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막 예측하기도 해요. 이런 원소가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물론 잘못 생각한 지점도 있었어요. 그 당시의 기술로 분해할 수 없는 산화 알루미늄, 즉 알루미늄이랑 산소랑 결합한 건 현대에 와서나 떼낼 수 있었거든요. 분해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원소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불, 열 이런 것도 원소에 넣는다든지 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화학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해냈고 그 다음에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멘델레예프 원자량 순서로 원소를 배열했다라는 거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이름이 되게 귀여워. 약간 초콜릿 이름 같아요. 모즐리라는 학자가 제안합니다. 모즐리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원자량 순서가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 즉 원자 번호 순서 맞다. 원자 번호 순서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즐리는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원자 번호는 누구의 개수와 똑같냐면 양성자의 수와 똑같습니다.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 순으로 원소들을 배열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기율표를 볼 건데요. 자, 주기율표를 선생님이 앞에다 이제 그릴 건데요. 아주 완전히 다 그릴 건 아니고요.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생략하고 그릴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1부터 중간에 좀 생략하고 18까지 썼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족이라고 합니다. 자, 족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숫자를 쓸 건데 자, 얘는 주기라고 해요. 1부터 2, 3, 4, 따다당 7까지 있습니다. 요것 역시 뭐 더 쓸 필요는 없어서 여기까지 쓸게요. 자, 우리가 좀 알잖아? 주기율표를? 그죠? 차례대로 외우고 있죠? 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찝어서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차례대로 우리가 20번까지 여기다 써볼 건데 20번까지가 잘 안 나와. 그럼 도술 몰래 가서 20번까지 차례대로 외우세요. 자, 가로줄도 1, 세로줄도 1인데 누가 있냐면 수소가 있어요. 그리고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여기 그렇지 2번 헬륨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로 가요. 수해, 리튬.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올까요? 베릴륨. 그리고 나서 이 바로 옆자리가 아니라 주기율표상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 아래, 13족 아래에 붕소,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한 애죠. 탄,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 네온이 옵니다. 네온. 자, 그리고 11번 누구예요? 누구? 그렇지. 나트륨, 마그네슘. 또 점프 13족으로 갑니다. 알루미늄, 규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18번까지 왔어요.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칼륨, 칼슘. 선생님 이거 어릴 때 진짜 헷갈렸었거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칼륨이랑 칼슘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외웠냐면 칼륨이 먼저잖아. 그래서 얘가 한 글자, 얘가 두 글자 이렇게 해서 겨우 막 우겨넣어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얘는 너무 힘들었어. 날 너무 힘들게 했는데 여러분도 이거 칼륨, 칼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처럼 얘 이쪽이니까 한 글자, 얘 이쪽이니까 두 글자. 칼슘은 모르진 않으니까. 자, 이거 이렇게 그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1번부터 20번까지 차례대로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외운 것 같아요. 선생님 일부러 뒤에 안 보고 열심히 이제 들으면서 써봤는데 잘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이 요 얘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중간에 12족, 3족부터 12족까지는 안 그렸죠.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요, 우리가 지금 배울 지식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원소들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이 원소들은요, 딱딱 정해져 있어. 즉, 전자를 잃는 놈은 잃고, 얻는 놈은 얻고, 나 잃지도 얻지도 않을 거야 하는 놈은 안 잃고 얻고 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생략된 12조까지의 원소들은요, 전자를 다 잃는 편이긴 한데, 기분대로야. 주위 상황 봐서 전자를 하나 잃었다가, 두 개 잃었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세 개도 잃었다가. 그런 원소들이 어떤 원소들이 있냐면 우리 잘 아는 원소들 중에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철이나 구리 같은 거. 철이나 구리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될 때 철로 표현하면 F 플러스, Fe 플러스 그냥 1가 양이온이 되기도 하고요. Fe 2 플러스 2가 양이온 전자 두 개 잃기도 하고요. Fe 3 플러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원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화학원을 배울 때 배워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 지금 우리가 쓴 이런 원소들은 틀에 맞춰서 움직이는 원소다 해서 전형 원소라고 합니다. 전형적이군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략한 3족에서 12족은 전이 원소라고 해요. 지멋대로 돌아다니나 봐. 전이 원소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생략하고 생각하면 돼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기율표는 크게 세로줄과 가로줄로 되어 있어요. 세로줄과 가로줄. 자, 여기서 세로줄이 뭐고 가로줄이 뭔지 한번 보면요. 세로줄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세로줄이죠. 세로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족이에요. 족. 그 다음 가로줄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니까 죽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이 세로줄과 가로줄의 이제 특징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세로줄이 훨씬 더 중요해. 족이 진짜 중요해. 이 족자를 부족, 종족, 물론 가족이란 말도 있지만 선생님이 가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전 우리 언니랑 완전 다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족은 좀 비슷하잖아 그럴 때 아닌데요? 뭐 이래서 종족이나 부족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종족이면 비슷하죠. 생긴 게 비슷하잖아. 그지? 족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비슷하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무엇이 만족돼야 되냐면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화학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전자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20번 칼슘이라고 해서 20개의 전자가 모두 화학 반응하는 데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맨 바깥쪽에 있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우리가 이응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응으로 시작하는 까 전자, 까 전자. 기억 안 나요? 까부지 말고 설명해줘. 이게 기억이 안 나지? 이응으로 시작하고 땡땡 까 전자 이렇게 발음했었어. 그래, 안 해. 일부러 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그치? 부끄러워가지고. 다 알아. 원자까 전자. 기억나요? 원자 까! 이 까를 왜 까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 입이 거칠어서 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짜예요, 갑가. 가격을 뜻하는 말이라서 그런 거 생각하면 돼. 백화점에서 세일해. 엄청나게 세일해. 그러면 백화점에서 뭐라고 빨간색으로 써놓냐면 특가 세일 이렇게 써놓잖아. 그걸 누가 특가 세일 이렇게 읽어. 그치? 그 까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원자가 전자 수가 같아요. 족은 원자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족은 몇 쪽까지 있냐면 1에서 18쪽까지 있어요. 1에서 18쪽까지 있는 게 세로줄, 족입니다.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기. 주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자 껍질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기가 커지면 그래서 대체로 원자 반지름에 비례해요. 즉 주기가 커지면 원자가 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항상 맞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체로라는 말을 썼는데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대체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이게 주기율표의 이제 세로줄과 가로줄이에요. 세로줄과 가로줄. 그럼 지금부터 이 원소들이 이 각각의 20개의 원소들을 가지고 이 원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좀 중요한 족들이 있습니다. 1족, 17족, 18족 이런 중요한 족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2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이요. 주기율표에는 원자 번호랑 원소 기호를 표시하고 원소 이름이나 상온에서의 상태, 원자량 이런 것들을 표시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주기율표를 보게 될 때 거기에 써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트륨만 보고 넘어갈게요. 원자 번호가 11이래요. 자, 원자 번호 무슨 수랑 똑같다고요? 그렇지, 양성자수. 그 다음 원자량이래요. 원자량이 몇이래요? 23.0이네요. 원자량은 우리가 그냥 계속 말은 나오지만 짐작만 할 뿐이지. 아, 원자의 양이구나 이렇게, 그지? 뭐 질량이랑 비슷한 개념인가? 라고 여러분들 아마 짐작하고 있을 텐데요. 원자량은 약속한 개념인데 뭘 약속했냐면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한 거예요. 실제로 탄소가 되게 많은 개수,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 숫자 들어봤자 기분 나쁘니까 듣지 말고, 되게 많은 개수만큼 우리가 1몰이라고 부르는 이 원자의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만큼 있을 때 질량을 재봤더니 12g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탄소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어요. 탄소의 상대적인 질량이 12라고 했을 때 다른 원소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화학원을 배우기 전까지는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절대적인 질량이 아니에요. 즉 무슨 뭐 나트륨 원자 하나가 11 g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질량이 이렇다. 나트륨은 23인데 상대적으로 질량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즉 탄소와 나트륨이 있을 때 질량이 약 2배쯤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인 질량이다라는 거 원자량에다 메모해 두세요. 원자량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지금 처음 원자량을 접한 친구들은 상대적인 질량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원자량에.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4주기까지의 주기율표 우리가 앞에 그려놨잖아요. 컬러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지금 분홍색으로, 아이고, 흑백이 한 명 있군. 분홍색으로 있는 부분들이 바로 비금속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금속에 좀 네모를 쳐줄래요? 왼쪽 위에 수소 하나 있죠? 수소 네모. 그 다음에 비금속 부분을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주세요.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금속 원소가 어디 있는지를 좀 익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 수소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위쪽에 많이 분포하네요. 거기 테두리를 쫙 한번 그어봐. 아, 이런 모양으로 있구나 하고 그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테두리 그은 게 무슨 원소라고요? 비금속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 금속이 아닌 원소들. 그리고 이 원소들 말고 나머지는 모두 금속 원소입니다.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원소 좀 더 자세히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장 넘겨봅시다. 자, 우리는 금속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금속은 일단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죠. 대부분 광택이 있습니다. 광택이 있고요. 요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친구들 있나? 요새 추워서 자전거 잘 안 타지? 아, 학교나 건물이나 이렇게 가끔 보면 바깥에 난간 있는 경우 있죠. 자, 겨울에 그 난간 잡으면 어때요? 와, 장난 아니지, 그지? 엄청 시렵죠? 이게 난간을 딱 잡았어. 그리고 난간 옆에 있는 뭐 유리나 나무 같은 걸 짚었어. 잡았을 때 금속으로 된 난간이 가장 차가운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온도를 뭐 이렇게 촬영하는 기기로, 적외선 촬영 기기로 온도를 재보면 다 똑같아. 밖에 있는 온도 다 똑같거든요? 근데 금속 잡으면 진짜 차가워. 온도 똑같은데. 그건 금속의 성질 때문에 그런데요. 금속은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열 전도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 전도성이 좋다. 그래서 금속은 광택이 있고 열 전도성이 좋고 전류도 잘 흐르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상온에서의 상태는 고체고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둘 다 크다. 그 다음 망치로 때릴 때 펴지거나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폰 안에도 금속이, 얇은 금속들이 들어있어요. 많이들 끊어 먹어봤죠, 이어폰. 그래서 완전히 끊어져서 이게 회생 불가일 때는 이렇게 갈라보기도 하지 않니? 선생님은 항상 이어폰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지거나 하면 그 고무를 이렇게 갈라서 안에 몇 가닥 들어있나 세보고 막 이랬거든요. 한번 이 수명을 다한 이어폰이 있으면 안에 한번 까보세요. 은색이나 이 10원짜리 동전색 같은 색깔의 얇은 금속 선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얇게 만들거나 이 알루미늄 호일, 쿠킹 호일처럼 얇게 펴거나 할 수 있는 게 금속의 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 왼쪽과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얘는 눈으로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 원소 중에 헬륨 말고 륨, 튬, 미움, 비움 들어가면 다 금속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끝말잇기를 종결시키는 글자로 끝나는 물질들, 헬륨 말고는 다 금속입니다.
근데 그런 금속 말고도 우리가 한자어로 되어 있는 금속들이 좀 많아요. 이제 금, 은, 납, 구리, 아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이름들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아연도 하나 써주세요. 아연도 금속이에요. 자, 그 다음 비금속으로 가볼게요. 비금속은 상온의 고체 상태이기도 하고 기체 상태이기도 합니다. 금속이든 비금속이든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이 딱 하나씩 있어요. 즉,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에서 액체 상태인 물질은 2개 있는 거예요. 비금속에서 액체 상태인 물질은 브로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브로민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 금속에서 액체 상태인 물질은 그렇지, 수은. 그래서 수은 우리가 어디다 써요? 되게 기압. 기압계, 맞아.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기압계에 쓰이죠. 집에 수은 좀 있는 사람 있는데? 그렇지, 온도계. 수은 온도계를 쓸 수 있는 건 수은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딱 2개 존재합니다. 비금속이 전체 주기율표 120개가 넘는 원소들 중에 비금속이 22개밖에 없거든요. 22개 원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인 브로민만 액체 상태입니다. 비금속은 거의 광택이 없고 전기도 안 통하고 열도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세상의 모든 물질이 금속이면 곤란하겠지. 그죠? 주위 상황에 따라 온도 확확 변하고 다 전기 통하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거잖아. 그래서 이 비금속, 고체 비금속들은 어디다 많이 쓰여요? 절연체라든지 그리고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게 뭐 조리기구의 손잡이 같은 것들 이런 데에 이제 비금속들이 쓰이고 있죠. 고체 비금속은. 자, 비금속 망치로 때릴 때 한번 보세요. 금속이랑 다르게 어떻게 된대요? 부서지거나 깨진다. 광택은 거의 없고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 주로 오른쪽.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중요합니다.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예시 이런 원소들이 있구나 라는 거 봤어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준금속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비금속에 넣었던 원소들 중에 몇 개가 준금속이에요. 준금속은 넓게는 그냥 비금속에 속해. 근데 비금속 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크게는 그냥 비금속에 속하니까 보시면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준금속에 동그라미 치고 반도체의 재료에다가 줄 치세요. 반도체의 재료. 대표적인 애 2개만 쓸게요. 준금속의 예. 준금속에다가 적어줍시다. 규소가 있고요. 저마늄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둘 다 14족에 위치한 원소인데요. 이 준금속에서 이 규소나 저마늄이 반도체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반도체의 재료. 저마늄은 우리 교과서가 바뀌면서 저마늄이라고 몇 년 전부터 부르게 됐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보는 원소예요. 저기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많이 써있는 말인데 또 이걸로 된 막 팔찌도 팔고 막 그래요. 게르마늄 들어봤어요? 게르마늄은 익숙하죠? 그리고 게르마늄 맥반석에 구운 달걀 막 이러면서 판단 말이야. 그래서 게르마늄이라는 물질이에요. 그걸 저마늄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으로도 나누고 비금속에 속하는 물질들 중에서도 반도체의 재료로 쓰이는 준금속이라는 물질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속은 어디에? 금속은 주기율표의 왼쪽과 중앙에 위치하고 비금속은 쫙 끝에 수소 있고 대부분 어디? 오른쪽 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수소 잊으시면 안 돼요. 비금속 할 때 수소 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아까 선생님 그런 얘기 했죠. 주기율표의 이 18쪽까지의 원소들 중에 몇 쪽의 성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원소들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상온에서 원소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원소 궁금하면 좀 보시라고 넣은 거고요. 23페이지로 가봅시다. 23페이지로 가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자, 첫 번째 이제 일족 원소를 할 건데요. 자, 일족 원소에서 누구는 빼야 되냐면 네는 빼야 돼. 수소는 뭐니까?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족에 위치한 원소들을 우리가 일족 원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일족인데 뭐를 제외해야 되느냐? 수소를 제외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설명에 이 부분이 일족 원소라는 말 없이 알칼리 금속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다라는 것을 메모해 두세요. 여기. 자, 수소를 제외하니까 이제 뭐 3번, 11번 이런 원소들이에요. 한번 눈으로 쭉 볼까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렇게 있네요. 프랑슘이라고 하는 원소는 느낌이 어느 나라에서 발견한 원소 같아요? 맞아. 프랑스에서 발견해서 프랑슘이에요. 되게 위험한 물질입니다. 자, 이 알칼리 금속 거기 봅시다. 리튬, 나트륨, 칼륨 등 몇 쪽 원소? 첫 번째 괄호에 뭐 들어가야 돼요? 일족 원소예요. 자, 일족 원소라고 말하면서 머릿속으로 뭐 생각해야 돼? 수소는 아니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금속이기 때문에 리튬, 나트륨, 칼륨과 같은 금속이기 때문에 뭐를 잘 통한대? 열, 전기를 잘 통한대요. 전기, 전도성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고유의 불꽃 반응색을 나타낸다. 불꽃 반응색 기억납니까? 제일 유명한 게 누구죠? 아, 그치. 나트륨 노란색. 그치, 이게 제일 유명하지. 그건 안 잊어버려져. 리튬은 빨간색이고요. 불꽃 반응색이. 나트륨은 알고 계신 대로 노란색이고요. 칼륨 무슨 색이게? 오, 야, 니 어떻게 그럼 기억하냐? 신기하다. 여기 오기 전에 뭐 다른 학원 갔다 왔어요? 보라색이죠?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서 칼륨 하니까 주황색인가? 주황색은 칼슘. 얘들은 하여튼 맨날 헷갈리게 해 우리를. 이런 특유의 불꽃색을 다 내요. 여기에 있는 일족 원소들은. 우리 요거 3개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칼로 쉽게 잘라질 정도로 무르다. 이 칼은 여러 칼일 수도 있지. 그지? 검사가 쓰는 막 이런 검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벨 수 있는 검일 수도 있고 집에서 엄마가 쓰시는 혹은 아빠가 쓰시는 아주 날카로운 칼일 수도 있고 우리 필통에 가끔 있는 커터 칼일 수도 있고 여기 칼은 그런 칼들 다 쓸모없어. 이 말을 좀 그렇게 바꿔도 돼. 자로도 잘린다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나무 칼로 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통에 있는 자 정도면 꾹 눌러서 금속을 자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럼 나무 칼로도 잘리는데 빵칼은 톱날이 있으니까 더 잘 잘리지 않을까? 플라스틱이더라도. 선생님이 알칼리 금속을 한번 잘라봤거든요. 선생님은 화학과를 나온 건 아니라서 이걸 많이 실험할 기회는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 기회가 닿아서 한번 잘라볼 수 있는 찬스를 얻었어요. 그때 선생님 원래 그렇게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활발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제가요 너무 잘라보고 싶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이게 약간 상한 두부를 자른 느낌이랄까? 수분이 빠진 두부를 자른 느낌. 니네 모르지? 두부 안 잘라봐서. 수분이 빠진 두부는 또 더더욱 모르겠지? 뭘 하여튼 빵을 자르는 느낌이랑 비슷해. 얘가 멍 하면서 잘립니다. 되게 쉽게. 굉장히 신기해서 선생님이 대학교 때니까 이 알칼리 금속의 성질 정도는 알았을 거잖아요. 멍청이가
신기해가지고 그걸 또 만질 뻔했어요. 알칼리 금속 만지면 안 됩니다. 왜 만지면 안 되는지 이제 금방 나와요. 그래서 매우 무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 은색의 금속인데 굉장히 물러요. 다섯 번째 봅시다. 공기 중에 누구와 쉽게 반응하냐? 공기 중에 쉽게 반응하리가 누가 있어? 산소. 질소는 아니겠죠. 산소와 쉽게 반응합니다. 산소와 쉽게 반응.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그냥 이 공기 중에 놔두잖아요. 되게 예쁜 은색이에요. 반짝반짝한 은색인데 약간 쿠킹 오일보다 더 반짝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공기 중에 놔두면 원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검은색으로 표면이 변합니다. 시꺼멓게. 산소랑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은 그냥 덩어리째 어디다 놔두지 못하고 어디에 넣어서 보관하냐면 석유에 넣어서 보관해요. 선생님이 석유라고 했지만 꼭 석유에 넣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기름에 넣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마지막. 어디에 넣으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느냐? 물에 넣으면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면서 무슨 기체를 발생시키냐?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루비듐? 루비듐 좀 위험한데? 루비듐 정도를 이렇게 뭐 물을 좀 떠놓고 이렇게 해볼게요. 너무 끔찍한데 여기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좀 떠놨어. 굉장히 이제 양을 좀 많이 해서 욕조 하나 정도의 물을 떠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루비듐을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게 이렇게 던져요. 그럼 여기 지금 나는 당연하고 한 절반 정도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거 뭐 아니면 찰과상? 욕조가 터지면서 막 이렇게 날아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제 나트륨 잘 모르 나트륨 정도면 그릇이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는 돼요. 리튬은 조금 약하고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상에서 일족 원소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폭발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뭐 루비듐 같은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볼 기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좀 정신 나간 과학자들이 하는 실험을 본 적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근데 막 되게 웃겨. 욕조에다가 처음에 리튬 던져. 그래서 뭐 이렇게 봐. 또 두 번째는 이제 나트륨 던진다? 그럼 좀 멀리 가서 봐. 그 다음에 칼륨을 던지잖아? 그럼 칼륨을 던지고 막 뛰어가서 이렇게 좀 숨어. 그러면 욕조가 이렇게 움찔해요. 근데 마지막에 루비듐을 던지거든? 완전 장난 아니야. 막 지네끼리 무전하고 막 삐용삐용 막 이러면서 루비듐을 이제 던지자마자 각각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어디 언덕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 굴을 파놨어. 그래서 던지고 막 뛰어가서 점프해서 막 이렇게 구덩이에 이렇게 숨는 거야. 그럼 실제로 욕조가 뻥 하고 터져요. 뭐 그렇게 위험할 만해. 그런 좀 정신 나간 과학자들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심심할 때 뭐 알칼리 금속 막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와요. 학교에서도 실험하는 선생님들 가끔 계시더라고. 너희 다라이라는 말 알아? 다라? 빨간색 다라 알아요? 요새는 다 아파트 생활에서 그거 잘 모르지. 근데 김장할 때 가끔 등장하는데 그거 알지? 이렇게 나도 이렇게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크기에 그 다라라고 해. 이 다라가 무슨 어딘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 할머니들은 보통 다라이 고무 다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리튬이나 나트륨 정도를 물을 받아놓고 던지는 실험은 학교에서도 가끔 선생님들이 운동장 나와서 해요. 반응 완전 좋아. 그런 동영상도 있거든. 학교에서 한 동영상. 그럼 이게 이 물이 받아진 그릇이 막 이렇게 들리잖아.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해. 막 남학생들도 까르르르 하면서 막 웃으면서 좋아해요. 되게 재밌는 실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심심할 때 그 영상 찾아보세요. 그 바보 과학자들 있거든. 되게 똑똑한 사람일 건데 영국말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되게 웃겼어. 자,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용액은 무슨 성을 띈다? 그래서 붙여놓으세요. 염기성을 떼요. 여기에서 우리 2학기 때 배웠던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뭐 이런 기억나요? 염기성 물질들? 그거 물에 얘네들 들어가면 걔는 되는 거예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생각해봐. 리튬이 있어, 나트륨이 있어. 물의 화학식은 뭐지? H2O죠. H2O에서 H 2개 빠져서 수소기체 되고, 나머지가 나트륨이나 리튬이랑 반응해서 수산화, 리튬, 수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닌데 너희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이런 식이야. 나트륨이랑 물이 만나. 이렇게 만나서 자 얘는 2, 얘는 2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NaOH 형성하고 H2 기체 날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은 용액은 염기성이 되고 기체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할로젠 원소로 가볼게요. 할로젠 원소 17청 할로젠 원소. 여긴 2개밖에 없지만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봅시다. 플로린, 염소, 여기 브로민 나오네요. 브로민, 그 다음 아이오딘 등 17쪽 원소입니다. 자, 할로젠 원소에서 기억해야 될 건 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독성이 있습니다. 다 위험해. 그냥 만지거나 흡입하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알칼리 금속이나 무엇과 잘 반응하냐? 수소와 잘 반응합니다. 수소와 잘 반응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로젠 원소는 몇 쪽이죠? 17쪽이죠. 17쪽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잘 알죠? 17쪽은 맨 바깥 껍질, 즉 최외곽 전자가 몇 개? 7개. 그 다음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과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1개예요. 그러면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하나를 계속 잃어버리려고 해요.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고 싶으니까. 그런데 17쪽인 원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 전자 하나를 받아서 화학적으로 안정해지려고 하죠. 자, 화학적으로 안정해진다라는 건 맨 바깥 껍질의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걸 의미하죠? 8개. 즉 원자가 전자가 0개, 전자의 실제 개수는 8개. 물론 1쪽이는 2개지만 그 전자수를 채우기 위함인데 할로젠 원소 17쪽이니까 하나 모질라. 그죠? 그런데 알칼리 금속은 하나가 어때요? 남아! 컴온! 굉장히 폭발적으로 결합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뒤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질 때 염소 기체가 있는데 나트륨 금속을 던지잖아? 그러면 불꽃이 부악 나면서 약간 이 애니메이션 같은데 막 변신할 때 있잖아. 원피스에서 루피, 기어 원 뭐 이거 할 때 뿌악 하고 빛나잖아. 그런 노란 빛이 나면서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일족 원소와 잘 반응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고유한 색깔을 가진다에다가 여러분들 색깔 다 써 있어요. 거기에다 좀 메모를 해놓읍시다. 플로린 연한 녹색, 염소 황록색 이렇게 돼 있죠. 걔네 2개 묶어서 기체. 플로린이나 염소는 기체 상태로 상온에서 존재해요. 그 다음에 브로민, 액체. 브로민 옆에다 액체라고 쓰세요. 브로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그 다음 아이오딘, 고체예요. 아이오딘은 되게 유명한데 고체는 고체인데 이 아이오딘이 좀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물질 상태 변화 배울 때 아이오딘이 되게 많이 등장했었는데 얘는 승화성 물질이다. 즉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와 기체 혹은 기체나 고체가 되는 좀 독특한 물질입니다. 할로젠 원소 17쪽에 있는 이러한 원소들이다 라는 거. 마지막 18쪽. 이름부터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비활성 기체. 비활성? 활발하지 않아? 이런 뜻이죠. 자, 원소가 활발하지 않으면 뭐 가만히 있나? 원소가 활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다른 원소와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의 몇 쪽이냐면 18쪽 원소를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활성 기체. 자, 이 비활성 기체들은 왜 화학 반응을 다른 원소와 안 하려고 하느냐? 이미 너무 안정한 거예요. 이미 안정한 상태. 즉, 헬륨 보면요, 2번이에요. 네온 보면요, 10번. 아르곤 보면 18번이에요. 자, 헬륨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2개 꽉 찼어요. 네온 10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꽉 찼어요. 즉,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8쪽 원소 줄쳐놓읍시다.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 자, 이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빵 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메모해 두세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옆에 원자과 전자 빵.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상온에서 모두 땡땡 상태이다. 아, 그렇지. 당연히 기체겠죠. 좋아. 기체 상태이다. 모두 기체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활성 기체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구랑 결합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만 독립적으로 물질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원자 분자라고 해요. 단자는 영어에서 단수 복수할 때 단자예요. 단원자 분자. 원자 한 개가 곧 분자인 경우를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빈칸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한 개,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단원자 분자다. 너무 괴로워? 한수민, 오늘 몸이 좀 아파? 그건 아니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전극관에 채워 전류를 흘려주면,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방전을 시키면 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방전시키면 다양한 색깔을 낸다라는 거.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를 받으면 다양한 색깔을 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네온 사인을 쓰죠. 그 노래방 같은 데 있는 빨강, 초록 뭐 이런 거에 이 비활성 기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족의 이 원소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리할게요. 6번 전자 배치와 주기율. 자, 같은 족 원소의 원자들은 같은 족 원소에 괄호치고 체외각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가 유사하다. 줄치고. 그 다음에 점. 같은 족 원소들의 원자들은 그 다음부터 주십시다. 원자과 전자수 같다. 화학적 성질 유사하다. 자, 요 개념들 밑에 있는 건 눈으로 쫙 읽어보세요. 선생님, 오늘 깜빡하고 답을 못 맞췄는데요. 다음 시간에 1강부터 3강까지 내용 교재 답을 쭉 맞출 테니까 잊지 말고 숙제해 오시고요. 책 좀요. 과제집은 3강만 해오시면 되네요. 한 강만 풀어오시면 되니까 저번 주보다 숙제가 좀 적어요. 자, 그리고 숙제 하나 더 있죠? 뭐요? 탐구. 탐구 프린트 채워오기. 여러분들 실제로 쓸 양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으니까 한번 오늘 탐구 프린트는 좀 숙제에서 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날 때. 고생. 응? 뭐라고? 프린트 같이
근데 빈칸에 네가 쓰고 싶은 말 쓰면 돼. 뭐 세 줄이라고 세 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보통 한두 줄 정도씩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질문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